네, 제가 지금 준비한 변하지 않는 진실. 윤석열은 탄핵되고 이재명 당대표는 2심의 재판에 상관없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은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할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단순히 희망 고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정치적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 국힘당은 뭐 하고 있어요? 지지층 결집만 하고 있죠. 그렇죠? 윤석열 탄핵 반대, 헌재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그런 국힘당의 일부죠. 전체가 그러진 않죠. 누가 봐도 국힘당의 합리적인 지지층들은 국힘당을 이탈을 해서 지금 뭐 합리적인 내가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국힘당은 심지어 극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걔네들은 극우도 아니지만 그렇게 완전 너무 나간다 선을 넘는 지지 형태를 보여주죠. 지금 국힘당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대선은 어떻게 되죠? 중도 확장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로 못 나가고 있죠. 중요한 건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인정을 하죠. 국힘당 그래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을 이루는 거는 같다. 일부 개신교 기독교 세력들과 2030 일베들과 뭐 태극기 부대가 어느 정도 연대를 해서 지지층 결집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라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혈안이 돼 있고 언제 윤석열이가 탄핵될지 모르는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어때요? 그럼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안 하냐? 아니죠.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은 윤석열의 계엄령으로 말하지 않아도 지지층 결집이 가장 탄탄하게 돼 있어요. 제 말 인정하시죠? 민주당은 다른 어떤 물리적인 민주당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 없고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민주 진영의 사람들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층 결집이 되다 보니까 이미 지지층 결집은 끝났고 이재명 당대표의 소위 우클릭 실용주의적인 경제 정책의 어떤 방향을 틀면서 이미 한 발짝 나갔죠. 그렇죠? 이해가 가요? 저쪽은 아직도 지지층 분열될까봐 윤석열 탄핵 반대를 얘기하지 못하고 윤석열과 선긋기도 못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머물러 있고 여기는 이미 지지층 결집이 끝나고 외연 확장이라는 카드로 이미 넘어가는 단계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좀 여태까지 민주진보라는 어떤 정당의 어떤 대선 행보와 좀 다르게 주 52시간도 사실상 손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여태까지 민주진보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에 반하는 굉장히 우클릭적인 정책이죠. 솔직히 그렇죠? 여태까지 진보가 얘기했던 노동시간 단축, 분배와 노동자 중심의 사회 이런 거를 비춰볼 때는 민주당의 어떤 정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완벽히 벗어나는 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주당의 어떤 입진보, 기존에 있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배와 복지라는 이 개념에 갇혀있는 낡은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외연 확장을 합니다. 우클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실용적으로 시대에 맞게 경제정책도 변해야 된다. 여태까지 진보의 가치는 분배와 제가 복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가치를 늘 우리가 보수에게 뺏기고 있었잖아.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성장 위주로 성장 정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분배를 할 수 있고 언제든 얼마든지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가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재명 당대표는 당내 비판이나 전통적인 민주당의 진보, 범진보의 어젠다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우클릭을 할 수 있을까? 당내 기반이 탄탄해서 그런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당내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누구도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상 수박 기득권들의 민주당의 민주당의 주류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만 이재명이었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치러졌던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은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거나 노선을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 순간을 봐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었지만 민주당의 실질적인 주류는 친문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바꾸려 그래도 반발이 심하고 뭐 하나만 바꾸려 그래도 개파끼리 충돌이 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재명 당대표가 우클릭한다 그래갖고 당내에서 대놓고 비판을 하거나 당내에서 반기를 드는 개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는 당원의 힘이에요. 근데 그거를 비판을 하고 싶은데 비판을 할 방법이 당원들을 비판할 수 없으니까 이재명의 일극체제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원들이 만들어준 이재명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당원들을 비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일극체제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팬덤 정치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여의도에서 나오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의 리더십보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더 센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우클릭을 하죠. DJP 연합. 그것 김대중 대통령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의 하수인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손을 잡고 연대를 해서 대선에 나간다?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김대중이 힘이 없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힘이 없었다 그러면 DJP 연합에 반기를 들고 탈당을 하니 뭐하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견고한 당을 장악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DJP 연합도 수긍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갔던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더욱더 강력해진 당내 기반과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경제정책도 어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민주당의 정체성 뭐 맨날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말만 하지 어떤 세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늘 두드러 맞는 게 뭐야?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런 어젠다를 깨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상속세였던 거예요. 상속세 인하. 그게 비판을 받을지언정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무조건 증세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민주당도 감세다. 민주당도 감세 정책 펼칠 수 있다. 라는 그 기존에 있던 진보의 틀을 깬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기반이 약하면 어때죠? 개파 간에 이재명 여기저기서 들쑤시고 난리치고 이재명 제거하라 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하고 연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비주류 지금 일부 수박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우클릭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이미 뭐 밖에서 뭐 몇 명들이 김경수 뭐 이광재 뭐 여러 그 뭐 명들이 25만 원씩 전 국민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 응? 근데도 우리가 신경도 안 쓰잖아. 왜 그래요? 당을 완벽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쳐도 반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은 또 어떤 우클릭을 하나, 또 내일은 어떤 또 실용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얘기를 하냐, 그거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계속 경제로 두드러 맞아도 이거는 좋은 겁니다. 두드러 맞아도 좋은 거야. 이재명은 계속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랬다가 국힘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재명의 우클릭은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근데 이재명은 이미 경제 정책을 얘기하고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세금을 감면한다, 노동시간도 유연하게 한다, 기존에 있던 국힘당의 정당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선점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을 비판을 하잖아. 여태까지 국힘당이 이재명을 비판할 때는 무슨 사법 리스크니 범죄자니 이런 걸로 비판하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치고 나가면서 외연 확장, 중도 확장 정책을 하니까 국힘당도 경제 정책의 모순이다 그런 거밖에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대선의 진리가 있습니다. 대선의 진리가 뭐냐? 경제 정책을 이기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즉 개헌이 아무리 블랙홀이라 그래도 개헌보다 더 강력한 게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프레임은 경제예요. 진짜로. 경제랑 개헌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개헌은 별로 사람들이 법이 어떻게 바뀐다 그래갖고 내 일상에 어떤 침해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 우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과감하게 우클릭을 하는 거는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뜻인 것이고, 그 누구도 반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됐다라는 뜻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건 뭐다? 저쪽은 지지층 결집, 그 다음에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탄핵 전에는 그 어떤 조기 대선, 저쪽은 금기어잖아요. 조기 대선, 뭐 후보 이런 것들 다 금기어잖아. 근데 이재명은 이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당내 기반은 이미 확보됐고, 이미 지지층 결집됐고, 두 번째 유리한 게 뭐냐? 저쪽은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엔 조기 대선이에요. 그 말 그대로 조기 대선입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요. 그렇죠? 민주당 하면 이재명이에요. 저쪽은 국힘당 하면 오세훈인지 홍준표인지 안철수인지 유승민인지 김문수인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쪽은 만약에 예전같이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경제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저쪽은 어차피 이명박. 그렇죠? 그때는 국힘당 경선, 즉 박근혜와 이명박이가 한나라당 경선이 곧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때 민주당은 어땠어요? 정동영이 돼도 지고 누가 돼도 지고 민주진영 스스로가 투표를 포기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저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많은 후보가 나와갖고 어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손을 들어주고 선거에서 치열한 어떤 경선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빼고 2%, 담은 5%, 10% 가까이 나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지만, 지금 괜히 후보가 난립해갖고 머리 아픈 꼴을 보기도 싫고, 근데 아직도 그거는 유효로 해요. 혼자 나오는 것보다 여럿이 나와갖고 경쟁하는 건 좋다라는 건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하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미 유권자들은 마음을 정한 유권자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국힘당은 지금 누가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세훈이 될지 홍준표가 될지 뭐 김문수가 될지 셋 중에 누가 될지 박빙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당내 지지는 김문수가 받고 2030의 지지는 홍준표가 받고 중도는 오세훈이 더 유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만고만한 새끼들의 모임은요. 선거가 끝나면 파탄이 나요. 여러분들 다 선거 치러봤죠? 지금 제가 볼 때 오세훈이나 김문수나 홍준표는 고만고만한 새끼들이에요. 저쪽에서는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요. 서로 죽일 놈, 서로 살릴 놈 하면서 고만고만한 새끼들끼리 대선을 거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선거 이후에. 근데 그 앙금이 생기고 그 앙금과 후폭풍을 수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국힘당이 9월, 10월, 11월 어떤 경선을 거치고 12월에 대선 후보를 정하고 그 다음부터 차분하게 대선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은 그런 게 아니죠. 60일 안에 거의 한 달을 국힘당은 치열하게 경선을 치러야 되고 그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를 응원하는 사람, 오세훈을 응원하는 사람, 한동훈이를 응원하는 사람, 김문수를 응원하는 사람이 원래 내전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내전이 가장 치열하고 저쪽은 죽일 듯이 싸우고 죽일 듯이 덤빌 겁니다. 저쪽은 경선이 끝나고 하나로 뭉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홍준표를 지지했어. 근데 오세훈이한테 졌어. 여러분들 선거해봤죠?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투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왜? 여러분들은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지면 투표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로. 응?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낙연이한테 졌다라고 하면 눈물을 먹으면서 투표는 하겠죠. 국힘당한테는 이겨야 되니까. 근데 반은 투표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이재명 당대표는 국힘당은 후보가 난립해 있고 수습할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는 벌써 대선에서 이만큼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권난동이가 오늘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추경을 얘기합니다. 계속 추경은 민주당이 요구사항이었잖아요.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즉 지역화폐를 삭제할 경우 추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계속 윤석열 사수하다가는 집권 여당이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서라도 경제 쪽에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왜 이런 제가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게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계속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 쪽으로 계속 어떤 그 의제를 던지고 계속 던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재명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국힘당은 탄핵 반대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오늘 제가 심층 분석한 거, 아까 김건희는 소환 의지가 있다, 중앙지검. 그래서 이번 대선에 국힘당 대선의 관리를 검찰의 손에 쥐고 싶다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국힘당 대선 후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고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명태균 특검으로 검찰이 생명연장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오늘 탄핵 심판, 오늘 9차 탄핵 심판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 탄핵 심판이 화요일, 목요일 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오늘 18일 날 9차 심리를 하고 10차를 20일 날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이가 20일 날 저는 그날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지랄 떨었잖아요. 그리고 헌재가 알겠다, 그러면 형사재판 공판이 몇 시냐라고 했더니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래. 그러면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그날 헌재 탄핵 심리를 어떻게 할지 심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요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헌재의 어떤 20일 10차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정해진 마지막 탄핵 심리를 연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25일로 연기해달라라고 까불었죠. 근데 헌재가 저희가 탄핵 심리를 해봤더니 지금 보니까 피청구인 측은 10시에 아침에 출석을 하시고, 저희가 탄핵 심리 심판이 2시니까 1시간 연장해서 3시에 출석해라. 3시에 출석해라. 1시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20일 2시에서 20일 3시로 1시간 연장을 해줘서 여러분들 멘붕이 왔다. 시간을 2시에서 3시로 연장을 해줬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헌재는 빨리 하겠다는 의지죠. 윤석열이가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빨리 하자. 왜냐면 재판도 아니고 선고 날도 아니고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3시로 지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날 그러면 마지막 10차는 어떤 일이 있냐. 이때 윤석열 측에서 3명의 증인을 신청을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바로 한덕수, 두 번째 증인이 홍장원, 한덕수, 홍장원, 그 다음에 조지호. 그렇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3시에 한덕수, 그쵸? 3시에 시작하니까 3시에 한덕수 증인 2시간씩 하거든요. 3시에 한덕수, 5시에 홍장원, 7시에 조지호. 근데 조지호 경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헌재는 밥도 안 먹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조지호 경찰총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조지호 경찰총장이 혈액암이에요. 혈액암이다 보니까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이미 탄핵 심판의 심리에 2차례 불석을 했고,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한덕수, 홍장원을 먼저 3시, 5시에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언제 탄핵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냐. 제가 저번에 3월 4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3월 4일은 물 건너갔고, 벌써 우리가 처음에는 8차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9차, 10차까지 늘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0차가 이제 모든 변론이 끝나면 11차가 있습니다. 그 11차는 뭐냐, 마지막 최종 변론을 듣는 거예요. 이게 25일입니다.
2월 25일 날 최종 변론, 뭐 국회 측에서는 왜 윤석열을 파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윤석열 측에서는 이거는 개몽령입니다. 저는 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짧은 계엄령이 됐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이고 씨, 내려갔다. 아씨. 민주당의 악행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이거를 기획한 거다 이렇게 하려고 해서 25일 날 최종 변론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나잖아. 양쪽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갖고 평의라는 걸 합니다. 인용으로 생각하십니까? 기각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이래서 나는 이거는 인용이 돼야 된다. 이래서 나는 기각이 돼야 된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2주가 걸렸어요. 14일. 박근혜 씨한테는 11일이 걸렸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일, 박근혜는 11일. 근데 이 사건은 되게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나 박근혜 사건보다는 더 명쾌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넘어가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저는 3월 11일 3월 11일 또는 13일 11일 또는 12일 3월 4일은 좀 급해. 3월 4일은 급하고 3월 둘째 주 화요일 저는 3월 11일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3월 11일. 그래서 곧 갈롬 이렇게 진행되면 대선은 목요일 날 치르죠, 여러분들.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야 되지. 그러면 3월 11일, 5월 8일, 5월 15일 이쪽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겠네. 대선을 수요일 날 치르나? 목요일 날 치르나? 수요일 날 치르나? 5월 14일, 5월 7일 대선이 가능하겠네. 그래요? 그러면 5월 7일 대선이 가능하겠네. 어버이날 선물로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당선으로 갖다 바쳐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죠? 60일 안에 치러야 되니까 3월 11일 날 탄핵이 되면 4월 11일, 5월 11일 60일 안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5월 7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제는 이런 말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이냐면 윤석열이 계엄 때 뭐 했대. 사실 이런 거 이제 불필요합니다. 그렇죠? 놀랍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응?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놀랍지도 않고 윤석열이 뭐 했대. 이거는 윤석열은 그거는 재판부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이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증인들 신문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 지금 검찰이 몇 명을 구속시켜 놨냐면 보시면 이게 검찰이 조져갖고 나온 지금 검찰이 구속시킨 애들이 11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검찰 조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뭐 김용현 조서는 받고 공소장은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두 개씩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윤석열, 김용현, 박한수,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그 다음에 문상호,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균 얘네들이 현재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다 구속이 돼 있는데 얘네들 공소장에 즉 수사 기록이 밖으로 나오면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이가 6번이나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하라고 했다. 이거 수사 경찰 조사입니다. 지금 조지호는 경찰이 조사했잖아요. 국가수사본부에서. 그렇죠? 공조단에서 조사한 내용이라서
지금 신문 조서에 따르면 전화를 받았는데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딱 처음에 윤석열이가 야 다 잡아 이 새끼들 이거 다 불법이야 이렇게 끊고 그 위에 5번이 또 왔대요. 5번의 똑같은 내용이었고 그러면 총 윤석열이가 조지호한테 다 잡아 체포해 국회의원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계엄 당일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그날 새벽 1시 3분까지 계엄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6번을 통화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도 통화했는데 이거 조지호가 다 분 거예요. 조지호가 처음에 여인영이랑 통화할 때는 체포 명단 15명을 불러줬다. 그때 15명 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김동연 판사를 포함해서 15명이 있었고 두 번째 통화, 총 2번을 통화했는데 계엄 당일날 두 번째 통화를 할 때는 한동훈을 포함시켰다. 여러분들 이 증언이 누구의 증언과 비슷합니까? 응? 이 증언이 누구의 증언과 비슷해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언과도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어떤 경찰 조서 또는 검찰의 공소장을 봐도 전부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했다라는 걸 갖고 국회에서 저것들이 뭐 트집 잡고 하는데 별로 이제 얘기할 필요가 내가 홍장원이라고 안 했어?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홍장원이라고 안 했어? 뭐라 그랬어? 딴 사람이라 그랬어? 내가 홍장원을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이 계속 홍장원 하길래. 예.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는 정보사가 계엄 전날 경찰에게 신원조회권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아니 경찰에 신원조회권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정보사가 이거 정보사가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보사가 이때 중앙선관위 직원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정보사 밑에 수사 2단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 2단 즉 노상원이가 지휘하는 비밀 조직이죠. 수사 2단. 이 수사 2단이 경찰에게 신원조회권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은 당연히 어떤 선관위 직원들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첩단 즉 HID 이런 뭐 블랙요원 얘네들이 비밀리에 체포해서 구금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가 급해하니까 경찰에게 협조를 했던 거예요. 노상원의 비선 조직이 수사 2단이에요. 그 수사 2단은 정보사령관이 여러분들 이 바보예요. 이 새끼 이거 문상원인가? 그쵸?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노상원의 말을 들었어요. 현직 정보사령관이 투스타가 노상원의 지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거 뭐 단전 단수 뭐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참 빨리도 한다. 참 빨리도 해. 집과 자택 뭐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팡 소방청 차장 참 빨리도 한다. 늦었지만 했는데 빈손으로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윤석열 씨가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 필요하다 라고 수차례 계엄 전부터 얘기를 했었대요. 지난해 10월 11월 군 모임에서도 이재명 즉 정적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9월에 뭐가 나죠? 체포가 부결되죠. 그 전에.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을 법으로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야. 이해를 하십니까? 윤석열 생각이 이재명을 법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야당이 방어를 하니까 이거는 빨리 비상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비상 조치를 해갖고 이재명부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서슴없이 했던 새끼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명쾌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열받는 뉴스가 하나 있죠. 검찰이 또 경호처장 김성훈, 그 다음에 그 이광우 안전본부장은 영장을 기각을 했죠. 세 번째.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지금 검찰이 영장 3번을 기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새끼들 판사인 줄 알았어요. 구속사유 기준으로 보면 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뭐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으로 조사를 받고 현재 지휘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야, 니네가 영장심사 판사야? 이걸 왜 니네가 판단해? 난 이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서 야, 이런 영장 기각 사유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경찰 내부는 들끓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구속영장에 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심사하는 거예요. 왜 지네가 심사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 기준 가장 검찰이 야당 탄압이 심했던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6,989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26,989건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확률은 2.7%예요. 2.7%. 26,989건 가운데 2.7%만 기각을 했는데 즉 717건이에요. 김성훈 얘네들은 누가 봐도 내란 지금 공범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는 건 온 천하에 우리 온 국민들이 다 봤는데 지금 핵심 증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의혹까지 봤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뭐냐면 사실상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지금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쵸?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건데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서버는요, 저장 용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워진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성훈이랑 이광호랑 계속 전화 서로 걸고 하면 그 전에 있던 기록들이 하나씩 지금 데이터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복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건 방법은 있어요. 경찰이 이걸 염두에 둬서 기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걸로만 고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경찰이 이번에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직권남용을 넣었어요. 직권남용. 왜 이 직권남용을 추가했냐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의 수사권에 속하지만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거는 공수처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왜 직권남용을 추가했냐? 검찰이 영장을 내줄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에다가 이 사건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왜 그러면 공수처로 보내냐?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이 있거든요.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다이렉트로 김성은 그 다음에 그 이광호를 영장을 청구하면 나머지는 법원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근데 법원은 당연히 내란 지금 저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진짜 무기를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장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했잖아. 그렇죠?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김성훈, 이광호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 청구만, 왜 검찰이 이렇게 영장을 계속 기각하냐? 이거 영장 올라가면 무조건 발부되니까. 영장 올라가면 무조건 발부되니까 검찰선에서 막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회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추가해서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안위에서는 주요 이슈가 이거였죠. 박현수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어떤 현안 질의, 그렇죠? 서울청장 직무대리 초고속 승진 내란 연루 의혹을 오늘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지금 따졌는데, 현안 질의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 서울청장 조지호, 그 다음에 서울청장 김봉식, 경찰청장 조지호 둘 다 공석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그리고 오늘 박현수 경찰국장이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갔지만 둘 다 직무대리예요. 근데 서울청장 이외에는 경찰청장이 지금 이호영이가 있죠. 지금 직무대리가. 오늘 주요 국회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박현수는 지금 내란 피의자 수괴로 지목되고 있다. 내란 종사자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경찰청장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피의자로 전환되면 바로 인사조치하겠다. 피의자로 전환되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빨리 누군가가 기소만 해달라. 이건데 박현수가 왜 내란의 주요 혐의자인가 하면 이거 보세요. 박현수가 여러분들 12월 계엄 당일날 누구랑 통화했는지 보세요. 10시 32분 계엄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2번 15초 41초. 야, 계엄, 제가 이게 상상으로 15초 얘기해 줄게요. 야, 지금 고 VIP가 계엄령 선포할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끝. 야, 22시 30분. 지금 대통령이 지금 결단하시고 그 계엄령을 발표 직전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이제 계엄령이 발표가 됐어요. 22시 07분 임정주 경비국장, 야, 지금 계엄령 발동됐으니까 경비국장 국회 진입 절대 못하게 하고 지금 나머지 계엄군이랑 이쪽에 협조를 해, 이런 지랄들을 했겠죠. 23시 11시 35분 또 이 사람한테, 야, 지금 다 끌어내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경찰 빨리 지금 협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직 계엄이 해제되기 12시가 넘어서 강상문 영등포서장,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도 지금 내란의 혐의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영등포 경찰서장 강상문이가 여기에 어떤 방첩사나 그 체포조에 협조를 하는 사복으로 경찰이 여러분들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의심받는 게 이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등포서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하기 위해서 사복을 조를
침투했다. 그게 지금 혐의가 있는 게 영등포 강상문인데 얘랑 통화를 합니다. 해제 직전에. 그 다음에 해제가 된 이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외통 1시 12분은 계엄이 해제가 됐죠. 청장님 좆됐습니다. 나도 들었다. 지금 빨리 빼도록 해. 예, 그러면 저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4분 후에 이상민 장관과 장관님 지금 계엄 해제됐는데 저희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아침 6시 22분 조지호 청장에게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봐봐. 통화 내용이 전부 계엄, 주요, 경비국장은 국회 앞을 막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 이렇게 해서 얘는 조만간 근데 참 바보들 아니에요? 저는 이런 애들 직무대행 시켜준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올라가는 생기들이나 한심한 것 같아요. 그래봐야 길어야 3달 하나? 바보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 나경원이가 저는 요거는 좀 분석 좀 해주고 갈게요. 나경원이가 요즘 여러분 이상하죠? 응? 나국상이 진짜 요즘 극우의 여전사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이상한 법안을 발의해요. 헌재에 외국인 임용 제한법을 발의합니다. 웬 뜬금없이 이런 이게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위원은 외국인을 채용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정선거 음모론, 즉 국힘당 지지자들이 환영할 만한 법을 낸 거예요. 헌재에 중국인이 있다라는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매국 좀비 세력들이 계속 중국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법안이죠. 응? 거기에 호응하는 법안이야. 그럼 왜 나경원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 나경원이가 당 지도부도 아니고 나경원이가 사실 내가 아는 나경원이는 졸라 얍삽해 갖고 이럴 때 지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하면 분명히 윤석열을 탄핵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윤석열 면회를 가고 왜 계속 이렇게 탄핵 불복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고 왜 지지자들에게 호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나? 대선 후보를 노리는구나. 대선 후보를 노리는구나. 왜 그러냐?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 홍준표도 날아가고 오세훈도 날아가면 다음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렇잖아요. 명태균 사건에 오세훈이 날아가고 홍준표 날아가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원들이 나경원이는 자기네들도 옹호해줬고 외연 확장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선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행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난가병. 이번엔 난가? 지금 이거 아니면 나경원의 이런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며칠 사이에 가장 이슈가 뭐였습니까? 김건희, 조태용 국정원장의 문자 공개였죠. 그렇죠? 문자 연락. 김건희가 원장님 하면서 땡땡땡땡땡 원장님 땡땡땡땡 그랬더니 조태용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대꾸를 했죠. 계엄 전날 2통을 받고 계엄 당일날 1통의 답장을 보냈죠. 이게 일파만파 김건희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됐다. 이건 당연히 저 처음부터 김건희가 우두머리라고 내란 수계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봤지만 그럼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세상에. 응? 오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윤석열이가 오늘 헌재에 왔다가 헌재 9차 변론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차를 돌려서 구치소로 갔어요. 차를 돌려서 구치소로 복귀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런 말을 해요. 증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들이 노출됐다. 이 말을 해요. 증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들이 노출됐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이 김건희와 조태용의 문자 공개가 된 거는요. 윤석열 변호인단의 실수였어요. 연맥인 거야. 윤석열 변호인단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거 여러분들이 국회 변호인단이 찾아낸 게 아니라 조태용 김건희의 문자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정보를 공개하다가 국회 변호인단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장원의 증언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홍장원의 증언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증거로 헌재에 제출을 했어요. 누구의 증거를? 조태용의 그날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을 통화 내역을 공개를 한 거예요. 문자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장원의 어떤 증언을 탄핵하려고 그랬냐면, 저는 홍장원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 다음날 저는 그 다음날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저는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이 저를 다시 부릅니다. 원장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원장님이 다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일해볼 마음 없나? 저는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저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즉 조태용 원장이 나를 그만두라고 했다. 근데 그만두라고 한 사이가 야당과 너무 접촉돼 있다. 편향적이다라고 하면서 잘랐다 그랬는데, 홍장원 1차장은 다음날 원장님이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다시 한번 일해보자라고 했다라는 증언을 해요. 홍장원이. 그랬더니 조태용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는 홍장원에게 다시 일하고 얘기한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홍장원에게 다시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국정원 1차장으로 와달라고 이미 통화를 했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통화 내역을 공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나는 홍장원 얘기를 다시 일하자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3자에게 국정원 1차장으로 와달라고 했다. 그게 몇 시 몇 분 통화 내역이다 라고 하면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조태용과 김건희의 통화 내역이 걸린 거야. 이제 알겠지? 지네들은 홍장원의 증언을 오염시키려고 통화 내용, 즉 조태용의 통화 내역을 냈는데 국회에서 보니까 이 번호가 이상하네. 야, 이거 뒷번호 누구 거야? 뒷번호 이거 했더니 야, 이거 김건희 번호 아니야? 그래서 걸린 거야. 비아폰이. 그래서 윤석열이 변호인단 측에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들이 노출됐다. 지네가 제출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지네가 제출해 놓은 거를 국회에서 캐치를 한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디테일한 비하인드를 좀 아셔야지. 국정원장 휴대폰을 누가 통화 내역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들 좀 궁금했죠? 윤석열 측이 제출한 거야. 바보들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 누구? 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누구? 시사타파. 알겠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명태균 거는 별로. 잠깐만. 갑시다. 네, 여러분들 어제 창원지검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사건이 이첩됐죠, 이관됐죠. 먼저 요걸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명태균이가 분노를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오세훈이랑 홍준표입니다. 근데 오세훈의 주요 혐의는, 오세훈이는 여러 번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본인이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증언을 하고 있고, 즉 오세훈 측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오세훈의 지인 김 씨가 여론조사에 어떤 3천여만 원을 김 씨가 돈을 댔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런 혐의가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오세훈이는 그런 적 없다. 딱 잡아떼고 있고, 오히려 여론조사비 대납 그런 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명태균이가 또 추가적으로 폭탄 발언을 했죠. 모를 수가 없다. 그날 오세훈의 후원자 김모 씨와 오세훈이와 내가 셋이 만났다. 이거 결정적이죠. 이미 검찰 창원지검 조사 때 오세훈, 명태균, 그 후원자 김모 씨 3명과 회동을 했었다. 라고 해서 오세훈이가 여론조사비 대납을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맞서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는 지난 경남도지사 선거 그리고 여러 선거에서 20억에 가까운 돈을 사실상 모금을 하고 뒤에서 그걸 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거든요. 그 돈 한도 이상 뭐 쓰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홍준표는 그 명태균이 새끼, 그 사기꾼 새끼 말만 듣고 국힘당의 보수가 괴멸되니 안 돼요. 뭐 이지랄 떨어요. 그러면서 나는 명태균이 새끼랑 어울린 적이 없어요. 이지랄하면서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법률가라서 그래요. 오세훈이와 홍준표가 명태균 게이트에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긋기를 하는 거는 법률가라서 그래요. 특히 홍준표는 검사 출신이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명태균이는 오세훈이랑 홍준표랑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즉 나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두 놈이 이제는 나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명태균의 분노의 어떤 분노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면 오세훈이나 홍준표는 누가 봐도 곧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러냐?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지금부터 중요한 심층서.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죽을 수도 있고 오히려 훌훌 털고 날개를 달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네들은 무조건 부인을 해놔야만 검찰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는다라고 하면 검찰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면 없던 제도 만드는 조직인 걸 알아요. 먼저 선긋고 아니라고 얘기해놔야지 검찰이 결국 대선에 명태균 사건은 사실 검찰이 대선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왜 서울중앙지검의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왔냐?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들고 있어야지 이번에 대선에서, 즉
검찰의 존재감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오세훈, 홍준표를 검찰이 샅샅 뒤져갖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명태균의 말이 다 사실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오세훈, 홍준표는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검찰은 민주당의 줄을 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검찰은 민주당에 이재명으로 넘어갔다 여론이 생각하면 오세훈이와 홍준표를 제물로 바쳐갖고 나중에 민주당 대선에 검찰이 기여했다. 왜? 검찰은 지금 현재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도 주요 혐의자들을 전부 11명을 구속시켜서 공소장으로서 윤석열 탄핵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요. 벌써 검찰은 윤석열을 탄핵으로 재물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탄핵으로 재물을 바쳤잖아요. 김용현 공소장이나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이미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그것도 자기 친정 후배 검사들에 의해서 윤석열은 지만 몰라요. 지금 이미 재물로 바쳤어요. 그러면 검찰은 사실상 꽃놀이패를 진 거예요. 이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꽃놀이패를 진 겁니다. 오세훈, 홍준표를 구속을 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즉 국힘당 이쪽에서는 반발을 듣겠지만 이쪽에서 수사를 해서 나쁠 건 없고, 근데 검찰은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검찰개혁을 가장 외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반란을 일으켜서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 오세훈은 전혀 혐의가 없다 라고 하는 순간 오세훈은 날개를 달겠죠. 그렇죠. 제 말 맞죠? 여태까지 돈 받았다, 대리, 여론조사비 대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홍준표도 막 20억을 받았다 막 그랬는데 검찰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같이 예전에 박근혜 2012년 대선 직전에 댓글단 없다라고 했던 그 사건과 오버랩 되죠. 검찰은 꽃놀이패를 당한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 수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검찰 출신 민주당 법사위나 이런 사람들과 모종의 검찰의 어떤 그 존재는 좀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걔네들은 꽃놀이패를 지은 거예요. 지금 검찰이 사실상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간 것은 대선에 본인들이 사실상 심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국힘당을 죽일 수도, 국힘당을 띄울 수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그러죠. 홍준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홍준표 여론조사도 뒤에서 몰래 했고 20억 원이라는 정치자금을 모금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홍준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홍준표는 날개를 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얘기한 거, 이미 검찰은 윤석열을 헌재에다가 제물로 바쳤죠. 여러분들은 보셔도 이미 탄핵은 국회에서 했지만 지금 탄핵 심리의 어떤 가장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내란의 우두머리 수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헌재에다가 윤석열은 제물로 바쳤어요. 그걸로 부족하죠. 검찰은 여기저기서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명태균 게이트가 부실 수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사건을 가져간 것은 첫째, 특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에서 명태균 사건을 가져가는 순간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는 이 상황에서 검찰은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어떻게 되든지 특검에게 이 사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통제력이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검에 민주당이나 어떤 야권이 특검에 왜 그러면 사람들이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텐데 특검 안 되지 않나요? 상황은 다릅니다. 왜 제가 명태균 게이트의 특검이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이 사건을 27일 날 본회의에 상정하고 투표를 28일 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투표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이 통과되면 지금 최상목이는 최대한 15일까지 끌 수가 있죠. 그럼 최상목이가 오래 끌어봐야 3월 14일이잖아요. 뭐 3월 13일이라고 칩시다. 이게 굉장히 오묘한 시간이에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맞물리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3월 11일 날 윤석열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면 여러분들 저쪽은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조기 대선이 되죠. 조기 대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각 후보자의 캠프가 생기죠. 오세훈 캠프, 홍준표 캠프, 유승민 캠프, 안철수 캠프, 한동훈 캠프, 김문수 캠프, 발빠르게 3일 안에 전부 캠프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캠프 중에서는 오세훈과 홍준표를 제거해야만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세훈 캠프의 현역들이 줄서고 홍준표 캠프의 현역들이 줄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결국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국힘당도 어쩔 수 없이 대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각 후보 진영에 줄서는 의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줄서는 의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명태균 특검이 통과가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 만약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만약에 이낙연이가 지난 대선같이 민주당에 있었단 말이야. 이낙연과 이재명 그 뒤에 줄서는 사람들 쫙 있었잖아. 이낙연 뒤에 윤영찬, 양기대 무슨 별의별 인간들 다 있었잖아. 이 인간들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잖아. 원래 내란이 왜 내전이 더 여러분들 더 치열한 거야. 이제 좀 와닿아요? 저쪽이 대장동 터트리고 대장동 지네가 막 뭐 대선 경선에서 대장동 터트리고 윤영찬, 양기대 뭐 이쪽 애들이 거의 이재명 당대표 죽이려고 했잖아. 그럼 얘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서 있지만 윤석열 탄핵 딱 당하는 순간 얘네는 불복 못합니다. 불복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 캠프가 차려지면 오세훈이 유력해 보이면 오세훈 뒤에 줄 쫙 의원들이 쓸 테고 그 다음에 그 홍준표가 유력해 보이면 홍준표 뒤에 쫙 쓸 테고 한동훈이가 그래도 외연 확장 있거나 그러면 한동훈 뒤에 쫙 쓰죠. 그러면 한동훈 뒤에 줄 쫙 쓴 사람들이 명태균 특검은 땡큐입니까? 안 땡큐입니까? 땡큐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이낙연 뒤에 줄 쫙 썼어요. 이재명 당대표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섰어요. 근데 이낙연이가 엄청난 비리가 나왔어요. 그럼 저 새끼 죽이려고 이쪽에서 찬성표 던져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민주당이 2023년 9월 21일 날 이재명 죽이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것 같이 똑같은 겁니다. 이제 와닿죠. 민주당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자기네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투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의 이 특검이 민주당이 2월 27일 날 발의한 이유가 윤석열 탄핵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오면 최상목이도 이거를 바로 거부권 행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의 가장 접점에 있는 사람들 한동훈 뒤에 누가 줄 서냐, 김문수 뒤에 누가 줄 서냐, 유승민 뒤에 누가 줄 서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오세훈, 홍준표는 죽여야 되는 존재니까 명태균 특검 니콜, 오세훈, 홍준표 제거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제가 어제 민주당 법사위 소위에서 왜 명태균 특검을 일주일 미뤘나라는 분석을 미리 해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들 특검의 여론이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응? 특검의 여론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특검의 여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 주변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검찰이 다음 주에 김건희를 소환한다. 김건희, 윤석열을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요, 사람들이 검찰 수사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갑니까?
김건희도 소환하고 윤석열도 소환하는 거 보니까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잘하는데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 방송대로 검찰 이번엔 김건희를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수사 안 하고 윤석열조차 수사를 안 하면서 공천 개입 사건인데 창원지검에서 거의 한 2달 이상을 뭉갰잖아요. 3개월 이상 이 사건을 뭉개는 바람에 아무 성과도 없이 중앙지검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마지막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 보호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은 탄핵과 함께 제물로 바쳤고 공소장으로, 김건희를 반드시, 윤석열과 김건희를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검찰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으로 안 뺏기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 이번에 검찰이 소환 날짜를 보고 있다라는 소리가 서초동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그쵸?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갖고 온 거는 검찰총장의 의지예요. 검찰총장의 의지가 아니면 이런 사건을 갖고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왜 명태균 사건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냐? 일단 보안이나 외부에서 어떤 그 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오는 순간 대검, 그리고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관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검찰이 살 수 있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명태균 사건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준표와 오세훈의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섣불리 검찰 수사에 있어서 특검으로 가자라는 소리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명태균 사건을 검찰이 들고 있어야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명태균 사건을 특검에게 뺏기는 순간 검찰은 내란 수사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밤에 또 하나 좀 이게 그래서 그랬나 한 게 뭐 하나 찾아낸 게, 여러분들 어제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와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김건희가 김상민 검사를 공천하라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랑 뭐 여기저기 연락해놨다. 그거 지금 김건희 공천 개입을 해갖고 일파만파로 퍼졌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김건희가 조국 수사 때 열심히 했던 김상민 검사를 의창구로 보내야 된다. 이거 이미 퍼졌죠. 응? 제가 뭘 봤냐면, 그때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직 검사가 나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사표도 안 내고 의창에 내려가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거야. 이거 검찰 안에서도 미친놈 아니냐 그랬거든요. 아니, 사표를 내지도 않고 현직 검사가 의창에 나가서 거의 사표도 안 내고 뭐 북콘서트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표도 안 내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검찰이 미쳐도 어떻게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 새끼가 벌써부터 국힘당 후보로 나온다, 이게 맞아? 라고 생각했더니, 얘는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얘는 이미 김건희한테 오다를 받은 거지. 검사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V0가 김건희라는 걸 다 알잖아. 특수부 애들은 지금 김건희 말이면 특수부가 움직이는다고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가 김상민에게 공천을 줬기 때문에 얘는 무서운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검찰직을 던지지도 않고 거기 내려갖고 한 거지. 응? 그때 이제 부딪힌 게 누구야? 명태균이가 여사님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110석도 안 됩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스승님? 어? 이번에 보수에서 최대의 압승을 거둘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윤한홍이랑 이철규가요. 미치겠네. 이게 된 거야. 그치? 이거야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김상민이가 뭘 한다고 이 지역에 내려가고 국회의원 꼽으면 이 지역 시의원 구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면 110석도 못 얻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이번에는 아마 보수 역사상 최대 의석을 가져갈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윤한홍, 이철규가요. 아따, 이게 뭐냐, 제가 보니까 잘못된 보고만 받다 보니까, 잘못된 보고만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환관들과 딸랑이들밖에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다 복귀했더니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 복귀를 아마 생각해봐요. 윤석열이는 우리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쟤는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국힘당한테 도움이 된다. 근데 윤석열이가 뭐 국민과의 간담회라고 하면서 대선 때 더럽게 전국을 휘젓고 다녀요. 그쵸? 이상했잖아. 여론은 최대한 윤석열 보이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전국을 다녀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땡큐라고 했잖아. 내가 땡큐라, 저 새끼는 얼굴이 보이면 보일수록 땡큐다. 근데 얘네들은 그게 진짜로, 자기네들은 윤석열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지랄하고 공약하고 돈 뿌려준다, 개발한다 그러면 압승을 할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지나고 보니까. 그치? 지나고 보니까 얘는 진짜로, 김건희는 자기네들이 이 정도 이 지역에 해준다, 야 선생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선거라서 거기 뭐 해준다 그러면 다 찍어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야. 응?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공약해주고 뭐 해준다, 건설해준다, 퍼준다, 깎아준다, 개발한다, 이길 줄 알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명태균은 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의도에 갇혀있으면 당심을 못 듣고 용산에 갇혀있으면 민심을 못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냐. 여의도에 갇혀있으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못 듣고 용산에 갇혀있으면 민심을 못 들어요. 용산에 갇혀있다 보니까 의원들 찾아오고 보좌진들한테 보고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눈이 먼 거야. 사실상 정무 감각은 명태균이가 훨씬 낫지. 그렇죠? 명태균이가 훨씬 낫지. 진짜로 명태균은 맞췄어. 이러다 110석도 못 얻습니다 했더니 108석 얻었어. 108석 얻었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나갈게요. 두 가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발언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윤석열, 김건희는 진짜로 선거를 대승을 할 줄 알았다라는 진실. 그쵸? 윤석열, 김건희는 여론의 향방이나 예상과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본인들이 대승을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점. 그쵸? 자기들의 압승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봐봐요. 왜 이번 계엄령 때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냐. 자기네들이 대승을 할 줄 알았는데 진 거야.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 맞죠? 내 말. 자기네들은 분명히 대승을 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190석을 가져가니까 야, 이건 부정선거다. 이건 부정선거 아니면 이런 일이 인정하지를 않는 거지. 맞죠, 제 말?
자기네들은 명태균 말에 의하면 보수 역사상 최대의 의석을 가져올 거라는 확신을 했는데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192석, 범야권이 192석이라는 완벽한 대승을 하니까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부정선거 아니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하면서 이거는 그럴 만한 게 아니라 그런 거지. 얘네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게 다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다? 김건희.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누구? 김건희. 이런 계획을 꾸미는 데는 어디? 용산. 제 말 맞죠? 그래서 제가 뭘 봤냐? 그렇게 조국 수사를 잘했던 김상민이를 결국은 컷오프 됐잖아. 그치? 김상민이가 컷오프 됐잖아. 이거는 김상민이의 이원모 꽂아내듯이 김건희가 검사를 좋아해요. 검사 킬러잖아. 지 첫째 오빠도 양재택이잖아. 둘째 오빠가 지금 검사 저 윤석열이잖아. 제가 뭘 봤냐? 김건희가 모든 대한민국의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데 김건희가 저렇게 공천 탈락한 김상민이를 그냥 둘 리가 없잖아. 김상민이가 어디로 갑니까? 선거 끝나고. 난 잘 추리해. 김상민이가 컷오프 되고 검사 그만두고 컷오프 되고 어디로 갑니까? 국정원 법률 뭐죠? 법률 보좌관? 법률 뭐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국정원 법률특보. 국정원 법률특보로 가요. 국정원에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태용. 그래서 김건희와 조태용은 친한 사이야. 김건희가 아끼는 김상민을 꽂으려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 조태용에게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조태용이가 김건희와의 문자를 평소에도 나누냐라고 합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도 문자를 나누거나 대화를 한 적이 있는 거지. 그러면 김건희는 왜 조태용, 즉 김상민이를 국정원에 보냈을까? 이런 부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조태용이라는 거야. 조태용이는 주미대사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영사부인, 대사부인들이요. 김건희한테 그렇게 잘합니다. 그쵸? 조태용이는 주미대사를 하면서 조태용 부인과 김건희 부인 엄청난 그런 얘기들도 썰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조태용이 그리고 재태용 부인 김건희 아36이 돼서 조태용이를 국정원장에 앉히고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걸 아주 확실한 김건희 라인은 조태용이잖아. 국정원장. 그래서 조태용이에게 바로 자기가 아끼는 원장님 우리 상민씨 어떻게 국정원 자리 없어? 특별법률특보 자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부탁해 원장님. 이거 아니야? 내 말이 지금은 소설같이 들리지만 이거죠. 김상민이가 현직 검사가 느닷없이 의창구에 나간다 그러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검찰 안에서도 미친놈 아니냐고. 그쵸? 검찰 안에서도 미친놈 아니냐고 할 정도인데 과감하게 그런 짓을 할 정도면 김건희의 오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자의 오다가 있으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저기서 간신들이 총선 대승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100몇십석 이상 이깁니다. 역대 최대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용산의 간신들과 허위 정보를 보고 받다 보니까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질수 없는 선거를 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여튼 요까지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윤석열 하야 문제가 나왔었죠. 윤석열은 제가 솔직히 취재를 좀 했어요. 하야 안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용산 참모들은 전부 윤석열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대요. 분위기가 윤석열 탄핵은 기각되면 때문에 대통령 복귀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헛소리들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 지금 뭐 김건희 라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김건희랑 윤석열은 우리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헌재 재판에 꼬박꼬박 잘 나가잖아요. 진짜로 지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뭐 조선일보나 이런 쪽 조갑제 이런 애들이 먼저 윤석열 하야 얘기를 했잖아요. 하야 가능성 전혀 없답니다. 끝까지 싸워서 탄핵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의 전사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는 모습은 윤석열이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웃긴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용산 참모들이요. 회의 때는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자 이런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야 탄핵 인용될 건데 그런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산 참모들의 분위기가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분위기에 거역하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어떤 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앞에서는 다 탄핵 기각될 거니까 언제 돌아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냥 신용만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검찰 얘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오늘 일단 1부 녹화는 여기까지.